안녕하십니까. 예도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단편 강좌, 해결 정신현상학 6번째, 오브젝티벌 가이스트, 객관정신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예도가 1시간 동안 강좌를 열겠습니다. 참, 해결 정신현상학의 정신의 현현이 드디어 6번째 시간, 객관정신에 도달했습니다. 그죠? 해결은 마지막 주관정신의 마지막 부분에서 의식이 이성의 단계에서 현실성과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러한 의식 안에서의 안과 밖에 어떤 그 모순을 발견하면서 이성의 단계에서 종합을 실현했지만은 이제 의식은 이성은 자기 자신의 현실성을 의식하면서 마침내 정신이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과 정신은 같이 가는데 이 정신은 독일어의 가이스트의 해겔의 개념은 마침내 정신의 단계에서 사회적 의식으로 옮아가는 그러한 현현이라고 할 수 있죠. 해겔은 자기 법철학에서도 주로 이 이성적인 것을 현실과 연결시키고 있다라는 것, 그죠? 이성적인 것, 이성, Vernunft ist Wirklichkeit라고 그러죠. 현실은 이성과 같이 가고 이성은 현실과 같이 가는데 이것은 정신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라. 그게 정신은 결코 주관정신이 아니라 객관정신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주관정신의 현실성은 객관화된 사회적 의식과 관계되거든요. 그런 점에서 게젤샤프트라든지 그 다음에 조치알리테트라고 독일어로 사회성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겔은 이성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로 그걸 이야기합니다. 객관적 현실성, 오브젝티브 비얼클리히카이트 이런 단어를 많이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해겔이 정신현상학에서 정신의 부분, 사실 목차를 보면 객관정신, 주관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은 해겔 철학에서 정신현상학에서 주로 내용적으로 다루어지는데 목차를 보면 주관정신에서 객관정신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주관정신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주로 주관의 의식을 다루는 단계. 의식은 감각적 확신, 지각, 오성의 단계가 있고 자기의식은 노예와 주인의 변증법, 그죠? 그 다음에 또 여러 단계를 거쳐서 마침내 이성의 단계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의 스토아 학파라든지 그 다음에 회의주의라든지 기독교의 어떤 이러한 신적 이성과 인간의 이성의 모습 이런 걸 통해서 현실성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 현실성은 주로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법과 연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철학에서는 해겔 법철학에서는 전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추상적 권리, 그죠? 압스트락테스 레시트라고 추상적 권리에서 모랄리테트, 도덕성으로 가고 도덕에서 지틀리히카이트, 인륜성으로 가는데 이 세 개는 정신현상학에서는 거꾸로 갑니다. 정신현상학에서는 순서가 지틀리히카이트, 그러니까 인륜성이 먼저고 두 번째가 빌둥, 이건 계몽주의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교양이라 그러죠, 우리가. 그리고 이 세 번째 단계를 헤겔은 모랄리테트, 그러니까 계몽주의 단계를 거쳐서 헤겔 자신이 사는 그 독일의 낭만주의, 그러니까 정신 철학의 어떤 마지막 단계에서 도덕성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법철학은 어떻게 보면은 헤겔의 정신현상학의 객관정신의 부분을 사회적 의식으로서 상세하게 다룬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신현상학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주관정신, 객관정신, 절대정신은 또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루겠는데, 이 절대정신의 단계에서는 주로 종교가 다루어집니다. 그죠? 자연종교, 그 다음에 예술종교, 계시종교, 이런 게 있고, 마지막에 절대지가 있어. 그죠? 이런 방식으로 정신현상학에서는 어떤 그 객관정신이 절대정신으로 이렇게 가는 과정 안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법철학에서 다루는 계기들하고 정신현상학에서 다루는 객관정신의 계기들이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죠? 그러니까 헤겔의 법철학이라고 하는 그 강좌는 어떻게 보면은 정신현상학의 이 정신, 객관정신의 부분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겔의 그 정신현상학의 목차를 보면 객관정신으로 안 나와 있고 이게 정신으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정신 다음이 렐리기온, 종교가 다루어집니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목차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럼 이걸 왜 객관정신이라고 하느냐 할 때에 그 객관정신이라고 하는 그 이유는 철저하게 그 헤겔 자신이 그 단어를 쓰기도 하지만 목차에는 그냥 정신으로 나와 있어. 그게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주관정신에서는 아직까지 정신의 현현이 완전한 단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의 현현이 완전하게 정신으로서 나타나는 개념이 정신이 이제 시작되는 단계는 객관정신의 단계라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말은 주관정신인데 주관정신은 이성까지 다뤄집니다. 그러니까 페얼룸프트랑 가이스트가 이성 페얼룸프트보다 더 큰 개념이라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저는 뭐 자부합니다. 이런 헤겔 강좌는 제가 볼 때 유튜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헤겔을 두려워했지만 헤겔과 직접 만날 수 있는 강좌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걸 듣고 한번 읽어보셔요. 전부 다 헤겔의 그 주관정신 5개 제가 한 거 있죠. 오늘 6번째 이 강좌랑 그 다음에 내일 또 7번째, 몰라 8번째까지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것들을 통일시켜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잡고 1차 자료를 영어로 읽든, 독일어가 안 되니까 대부분 안 되잖아. 영어로 읽든 한국 번역서로 읽든 비교하면서 읽든 읽어보시라고요. 눈에 들어온다니까.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객관정신이 법철학에서도 같이 사회적 의식을 다루는데 그 계기가 다른 거는 이러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법철학은 주로 그 사회적 의식 하나만을 다루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정신현상학에서의 객관정신은 절대정신과 주관정신의 가운데에서 변증법적 운동으로 가는 도상에 있다라는 거. 그 점에서 계기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정신이라는 이 개념은 객관정신, 의식이, 이성이 자기 자신의 현실성을 의식하고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이 사회적 의식과 관계를 맺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정신현상학에서의 어떤 이 정신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비로소 객관정신에서 성립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객관정신의 그 진정한 정신이 뭐냐 그러면 독일어로 바르하프터가이스트, 진정한 진실된 그런 정신이 뭐냐, 그게 인륜이라는 거예요. 인륜이라는 거는 인간의 법칙이 아니라 인간 사회의 토대를 형성하는 그러한 윤리인데, 이 윤리는 신적인 법칙과 결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해겔의 말에 맞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어떤 관계, 가정의 관계, 이런 것에서 주로 인륜이 중요해집니다. 이거는 고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그리스 사회로부터 나타나는 그러한 건데, 이 인륜성은 신적 법칙과 연결되어 있으며 주로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통하여 드러나고, 또 그 관계가 사회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까지를 다루는 게 인륜성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인륜성은 정신의, 진정한 정신의 아우스강스풍크트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겔은 객관정신, 정신의 단계에서 첫 번째 단계를 지틀리히카이트, 윤리, 인륜성으로 가지고 놓고 있다라는 거죠. 이 계기 안에서 비로소 그 해겔의 정신은 마침내 주관정신의 주관적 의식을 벗어나서 사회적인 법과 윤리, 도덕, 국가, 이런 개념들하고 연관을 맺게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신이라는 이 개념은 결코 인간의 대가리 안에 있는 정신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식하지 않으면 해겔의 정신현상학을 읽을 때 끊임없이 우리가 갖고 있는 사전적인 정신개념 갖고는 이것을 풀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데서 철학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해겔의 정신개념은 사회적인 그러한 연결망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정신은 뭐랑 연관되어 있는가 하면은 보편자, 신개념, 그것을 운엔틀리시카이트라 그래서 무한자와 관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정신까지는 유한자와 관계되어 있고, 그 유한자는 사회적 조직과 모든 계급을 다 포괄하는, 그죠? 그것과 관계되어, 주관정신은 주로 인간의 의식, 오성, 그 다음에 자기의식, 그 다음에 이성과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객관정신의 어떤 이 정신이라는 개념은 사회, 게젤샤프트라고 하는 이 사회와 관계되어 있다라는 거야. 조치알 폼이라 그래. 조치알레 폼이라 그래. 그게 사회적 형식과 관계되어 있는 게 바로 정신이다. 그래서 해겔이 가이스트란 말을 쓸 때는 결코 인간의 개별적인 인디비두알럴 가이스트 정신을 의미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철학책을 읽을 때에 상당한 오해를 갖고 어려움에 직면하는 이유가 그런 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철학에 정통하기 위해서는 결코 사전의 의미를 벗어나야 돼요. 사전적 의미로 백날 찾아봐야 이러한 개념을 붙잡을 수가 없다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겔을 이해하려면 해겔의 이러한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는지를 전문가를 통하여 인식한 다음에 1차 자료를 접해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죠? 이런 점에서 해겔은 정신의 관이라고 하는 그 라인에서, 주로 인륜성, 그 다음에 계몽, 미신타파, 그 다음에 또 도덕, 이런 걸 다룬다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법을 다루는 게 주로, 정신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륜성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죠? 인륜성이라고 하는 거는 진정한 정신의 출발점이요. 그것은 바로 남과 여의 관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가정에 있어서의 어떤 가족을 이루는, 그러한 기초 단위로서의 남과 여가 어떻게 인륜을 지켜야 되며, 이런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사회 안에서 관계하고 있는지를 주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인륜입니다. 근데 해겔은 인륜의 출발점을 고대 사회의 그리스 사회에 갖다 놨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륜성이 마침내 로마 제국으로 가면서 이 인륜성은 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추상적 법으로 나타납니다. 독일어로 아브스트락테스 레히트인데 추상적 법으로 나타나면서 인륜성이 모순을 겪게 돼. 맞죠? 가정의 법, 이런 것들이 관습과 어떻게 관계를 맺느냐, 이런 것들이 로마의 시대가 되면서는 이것이 추상적인 법 체계로 가면서 이 인륜성은 하나의 모순과 부재와 그 다음에 어떤 그 반목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변증법적 지향을 통하여 디알렉티세스 아우프 헤벤을 통하여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추상적 법으로 갑니다. 추상적 법으로 가게 되면은 인류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모순을 겪으면서 자신의 결핍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죠? 맞지? 그래서 이 추상적 법의 권리로 가게 되면서 그리스 고대 사회에서의 인륜의 특징은 마침내 초기 법을 형성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은 아직까지도 뭔가, 그죠? 추상적인 법인 이유는 인간의 자유를 올바르게 표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로마 제국은 아직까지 그 해겔이 볼 때는 위대한 것도 있지만 제국을 위한 법이었거든. 그러니까 이런 법들은 인간의 자유는 최고 이념입니다. 칸트한테서도 그래. 이것이 해겔 철학한테로 오면서 그대로 최고의 이념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이념으로 자유의 이념을 올바르게 표현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현실성을 결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추상적인 권리입니다. 추상적인 법이야. 그래서 이게 이제는 중세로 가면서, 여러분, 중세로 가면서 디스자이츠, 현세와 옌자이츠, 저 세상과 이 세상에 어떤 모순을 불러옴으로써 이 법은 인간의 자유의 어떤 현실성을 결여하게 되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는 이 세상과 저 세상의 이런 것들을 저 세상으로 환원시킴으로써 인간의 진정한 사회 안에서의 자유를 올바르게 형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국가가 배제되어 있습니다. 그죠? 제국의 국가가 시민 국가가 아닌 제국의 국가에서 종교의 국가로 옮겨진 거죠. 중세는. 그지?
그리고 나서 마침내 계몽주의가 찾아오면서 이러한 인륜의 상태의 추상적 법은 마침내 계몽주의와 더불어서 교양의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해가 돼요? 교양, 빌둥. 여러분 여기서 가다머가 제가 지금 가다머 1차 자료 강좌를 열어달라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요청을 하는데 제가 요즘 집에서 강좌를 열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책을 들고 돌아다니면서 강좌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안 하는 거예요. 환경이 되면은 하는데, 그래서 내일부터 하이데거랑 가다머를 멈췄던 강좌를 아마 산책하면서도 가능할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내일부터는 아마 강좌를 열 것 같아. 그러니까 가다머가 말하는 그 교양의 단계를 진리와 방법에서 다루잖아. 그죠? 그것이 바로 이 헤겔의 영향이 강력합니다. 헤겔의 이 부분, 이 정신의 과정, 객관 정신의 이 교양의 단계를 극복하면서 예술은 마침내 주관주의를 벗어나거든. 그러니까 주관정신을 벗어난 객관정신에서 교양을 다루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헤겔이. 이해가 됐어? 맞잖아? 그러니까 계몽주의는 객관정신에서 최고의 단계입니다. 그 이유는 국가 안에서 시민의 자유를 인식한 국가의 단계에서 성립되는 그러한 법체계가 바로 계몽주의잖아. 그죠? 그래서 미신을 타파하며 그 다음에 계몽의 어떤 시대를 열어가는 이러한 계몽주의의 어떤 프랑스 혁명 때까지의 이 역할은 교양의 단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교양의 단계는 너무나 주관성을 현실성으로, 그죠? 현실성에 대한 너무나 많은 자각이 일어나는, 비얼클리 히카이트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는 시대였잖아. 그러니까 신적인 법칙이 사상되고, 그죠? 인간의 어떤 이성의 어떤 법칙들이 강조되면서 어떤 교양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그죠? 그런 단계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모순은, 변증법적 단계에서의 모순은 올바른 신적인 어떤 그러한 무한자의 법칙들이 사상되었기 때문에 올바른 정신이 자기 자신의 올바른 통일과 변증법적 종합을 완성하지는 못하는 단계가 된다는 거예요. 헤겔은 철저히 낭만주의자입니다, 여러분. 무한자가 전제되어 있어요. 헤겔의 철학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무한자의, 낭만주의의 이 무한자의 개념, 운엔틀리시카이트 폰 로만틱, 낭만주의의 무한자의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계몽주의라고 하는 그 정신의 단계를 다루는 헤겔은 거기에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정신이라고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여기서 자신은 누구예요? 무한자의 정신이겠죠. 이해가 돼요? 인간의 이성만이 있는 그런 교양의 시대에는 이러한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그러한 정신이 바로 계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헤겔은 철저히 독일의 어떤 이러한 낭만주의에 이르기까지의 어떤 국가
프로이센 국가를 스탠다드로 삼고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문자주의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해겔의 객관 정신을 그런 방식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는 동양인으로서 또 다른 방식으로 해겔의 객관 정신의 개념을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시간은 해겔의 원문에 근거하여 예도가 강좌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철학적인 디스쿠시온은 다른 방식으로 또 논의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야, 정말 해겔의 정신현상학 강의는요, 정말 철학자가 그 절대정신과의 현현을 생각하면서 강좌를 열어야 됩니다. 마치, 정신의 현현을 받은, 무당처럼 그렇게 철학자가 강좌하지 않으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겠죠. 여러분, 1차 자료를 얼마나 읽어야 보지도 않고 이런 무당 굿하듯이 강좌가 나오겠어. 외워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외워서 되는 강좌가 있고, 그죠? 개념 파악을 해서 소화를 해서 해야 되는 강좌가 있는 거죠. 이 말은 예도가 마치 절대정신의 현현의 그게 성령의 영의 능력을 받아서 마치 강좌를 여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해겔은 이 정신의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소외의 단계를 다루면서 계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겔의 관점에서 볼 때는 계몽주의는 너무나 인간의 현실성만을 고려함으로써 사회적 현실성, 이런 현실성을 고려함으로써 무한자의 정신을 소외시켰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이런 정신의 소외 현상에서 마침내 교양의 단계는 도덕으로 가게 됩니다. 도덕성으로. 그러니까 뭐가 결핍되어 있어? 무한자의 신적 법칙이 결여된 그러한 아우프클레룽 계몽주의는 한계에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랑 거꾸로야. 중세는 계몽주의가 끌어내렸던 그러한 무한자를 유한적인 이러한 법적인 것들을 무한자에게로 기속시켰던 그런 철학이라고 한다면 중세의 철학이, 그죠? 계몽주의 시대는 반대로 무한자의 영역을 없애버리고 현실성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도식으로 갔기 때문에 해겔은 여기에서도 결핍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결핍을 지양시켜서 마지막에 도달한 것이 바로 객관 정신에서는 뭔가 하면은 도덕성입니다. 독일어로 모랄리테트, 가끔 해겔은 모랄이라고도 자주 쓰고, 이 도덕은 여러분들 칸트 한번 생각해봐요. 도덕은 신적인 보편 법칙을 전제해야 가능한 거예요. 독일 철학에서는 신을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겔의 어떤 이러한 마지막 단계에 도달한 이 도덕성은, 그죠? 도덕성은 신적인 보편자와의 조화를 통하여 자기 자신의 자기를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그런 정신이야. 그 정신이 바로 양심이라 그럽니다. 양심, 여러분. 이해가 됐어요?
양심, 그 다음에 자유로운 의무, 플리히트, 그 다음에 양심, 게비센,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프로이센의 독일 정신의 어떤 그런 단계에서는 이러한 유한자와 무한자의 적절한 조화가 일어나는 그런 도덕성에서의 어떤 객관 정신이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가장 좋은 어떤 정신의 단계에서의 가장 좋고 가장 합리적인 그러한 형식이기는 하지만 도덕성에서는 너무나 양심에 대한 그러한 의무로 침잠되기 때문에 올바른 사회를 건설하는 데에 있어서 국가와 사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균형을 맞추는 것에 있어서 최고의 단계이긴 하지만 아직 무한자, 절대정신이 자기 자신을 아는 완전한 지식의 단계, 폴 슈텐디게스 비센의 단계, 완전한 지식의 단계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라고 하는 거야. 이해가 됐어요? 도덕의 단계에서도. 그래서 이 도덕성에서 나타나는 결핍의 문제는 뭔가 하면은 양심의 자유에, 양심의 의무에 너무나 침잠해서 자기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또다시 현실성과의 괴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헤겔은 도덕성과에서도 변증법적 지향을 통하여 종교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이해가 됐어요. 이런 기나긴, 그죠? 이런 모기가 머릿속에 이런 기나긴 단계를 이야기하면서 헤겔은 객관정신의 어떤 그 단계를 마치고 있는데, 객관정신에서 다루어지는 주된 이런 형식들은 결국은 서구 역사 속에서 사회의 법이 만들어져서 이런 것들이 인간의 자유의 이념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발전하는지를 지의 관점에서 헤겔은 자기의 객관정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로마 법은 추상적 권리에 들어가는 것이고, 중세는 교양의 단계에 이르지 못한 추상적 권리를 더욱더 보편자에게로 옮겨 놓음으로써, 그죠? 그것을 교회의 어떤 그러한 신적 권위로 갖고 갔다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인간의 자유의 이념은 올바르게 성취되기는커녕 추상적으로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그죠? 이런 추상성이 마침내 계몽주의의 교양의 단계에서 구체화되는데, 사회 속에서 여기서의 문제는 어떤 그 보편적 이념이 삭제되고 그 인간의 이성에 근거한 법이 확립됨으로써 시민의 자유를 강조했지만은 국가와의 어떤 모순을 통하여 시민의 자유가 실현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해가 돼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은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영혼을 인간이 이루기 위한 과도기적인, 무조건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헤겔은 객관정신의 마지막 단계에서 악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문화의 결핍을 이야기하고, 여러분, 그 다음에 양심을 이야기하고, 또
또 아름다운 영혼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영혼을 독일어로 쉐네 쥐엘레라 그러는데, 미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그러한 견해를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 아름다운 영혼이 어떻게 국가의 보편적 안에서 또 다른 결핍을 경험하는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헤겔은 이미 계몽주의의 완벽한 그러한 완벽한 인간의 이성의 어떤 것들을 이미 신뢰하지 아니하고 허무주의를 19세기의 중반부터 나타나는 그 허무주의를 예견하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상당히 재미있는 책입니다. 그죠? 그래서 칸트한테서는 도덕성이 보편 이성을 통하여 신을 요청함으로써 거기에 따라갈 때 진정한 어떤 올바른 사회와 국가에 봉사함으로써 그러한 도덕 법칙을 지킬 때에 올바른 조화가 일어난다라고 보잖아. 헤겔은 이 도덕성을 안에서 보는 그 결핍은 문화와의 결핍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도덕을 지켜도 거기에서는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어떤 그 사회의 법과의 모순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며,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이 되기 위해서는 결핍을 의식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게 마지막 헤겔이 정신에서 다루는 주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헤겔은 양심과 아름다운 영혼, 그러니까 게비센, 그 다음에 쉐네, 지엘레, 그 다음 마지막에 악을 얘기한다고, 여러분. 악을. 이해가 됐어요. 이러한 모순은 마침내 종교의 단계에서 예술은 언제나 종교를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종교와 예술은 헤겔까지는 종교와 예술은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안에 예술 종교가 따로 있어요. 이걸 표상의 단계, 그 다음에 절대정신의 이러한 마지막 종교와 마지막 절대지 철학의 단계가 절대정신이라고 하는데, 이 절대정신에 도달하게 되기까지, 그죠? 이 객관정신은 모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한자에 대한 확고한 어떤 통합과 무한자와 유한자의 조화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러한 단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현실성과 아름다운 영혼은 악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도덕을 백날 지키면 악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도덕은 기존 질서를 유지하는 그러한 어떤 기호이기는 하지만, 그거는 최상의 어떤 그러한 인간의 법이겠죠. 그죠? 그러나 이 문화는 결코 그러한 도덕성으로 통제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겠죠. 맞죠? 그래서 헤겔은 종교의 무한자를 마지막에 사회 질서의 어떤 확립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로서 갖고 가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무슨 초월적인 이런 걸로 이렇게 해서 종교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종교는 기독교든 불교든 모든 고등 종교 역시도 그런 종교는 헤겔의 철학에서는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는 문화의 최고의 어떤 그 단계로서 예수를 포함한 종교는 모든 도덕과 그죠? 인륜과 그 다음에 교양을 포괄하는 문화의 기호로서 헤겔은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마르크스, 헤겔, 마르크스, 니체, 프로이트를 이후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시대에도 종교는 여전히 유효한가? 당연히 유효하죠. 종교는 종교의 부정적인 거는 당연히 수정되어야 될 거지만 철학자들이 종교를 없앨 수 있나요? 코미디지. 인간은 종교적 동물인데 종교를 없앤다라는 거는 코미디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종교를 어떻게 없애? 개인이나 철학자가. 단지 이 세 사람은 종교의 어떤 그러한 부정적인 문화에 미치는 영향을 까발린 거지. 종교를 없앤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 종교가 오늘날 있잖아, 여전히. 그런 부정적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영혼, 아름다운 영혼과 문화를 조화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역할을 종교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거지. 그러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이런 종교의 기능이 상당히 많이 신뢰를 잃었다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의해서 이런 철학자들의 종교 비판에 의해서 종교의 진리가 사라졌다? 천만의 말씀. 그들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철학자들은. 그죠? 그래서 종교를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깊이까지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단지 종교의 문화적 현상을 갖다라는 거죠. 이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겠죠. 그래서 헤겔은 객관정신의 이러한 현실성과 윤리를 지키는 주체와 현실의 문화의 부조화를 악으로 갖고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악 때문에 아직까지 정신은 괴로워하고 아파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코 어떤 변증법적 종합을 통한 화해의 운동에 도달하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게 바로 그죠? 바로 이러한 헤겔의 진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륜과 교양을 통과한 도덕성에서도 결코 인간은 이러한 어떤 자기 자신의 정신은 자기 자신과의 통일성에 도달하지 못하고 변증법적 지향을 해야 하는 그러한 결핍과 모순과 부정의 단계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덕성도. 그죠? 그래서 아름다운 영혼은 조화를 하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객관정신의 어떤 거는 결국은 절대정신과의 관계 안에서만 완성될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헤겔한테서. 그죠? 그러니까 절대정신과의 와의 관점 안에서 항상 설명이 돼야 되고, 그것이 그래야, 정신이 자기 자신과의 통일을 통하여 자기를 의식하는 이 완전한 단계에 도달하는 관점에서 객관정신은, 그래서 헤겔이
이러한 세계의 정신의, 객관 정신의 세 가지의 계기들을 절대 정신의 결핍 단계에 두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깊은 어떤 그러한 사유가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절대 정신과 종교의 이러한 마지막 단계를 고찰할 때는 예도가 이러한 객관 정신의 어떤 이러한 것들이 왜 절대 정신에 이르기 위한 과정으로 두었으며, 이런 과정들이 왜 지향의 단계를 통하여 절대 정신의 완전성을 향한 그러한 단계로 역사가 나가야 되는지, 그것은 내일 예도가 절대 정신의 종교와 절대 지위를 설명하면서 예도가 이 객관 정신을 다시 고찰하는, 역으로 다시 뒤집어서 고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재밌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해결의 정신의 과정, 절대 정신의 변증법적 운동의 긴 과정들을 이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고찰하게 되면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이러한 해결이 그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부 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한다라고 생각을 했구나 라는 거를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해겔은 도덕성의 단계, 칸트가 최고의 어떤 그 인간의 실천 이성의 최고의 단계로 두었던 것을 왜 결핍으로 보았는가 하면은, 해겔은 실천 이성과 이론 이성의 결합이 변증법적 운동 안에서 절대 지를 향하여 달려나간다라고 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은 해겔은 언제나 칸트와 같이 두 개를 나누지 아니하고 종합적인 관점에서 두 가지를 함께 고찰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 점에서 해겔은 칸트와의 비교에 있어서 마지막까지, 그죠? 자기 자신의 고찰은 실천 이성의 어떤 단절된 이런 부분들을 역사에 풀어놓음으로써, 역사의 과정으로서의 어떤 두 가지의 어떤 결합된 이성이 마지막 절대정신 안에서 통일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해겔 철학은 이성과 현실의 종합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론과 실천의 종합이며, 그 다음에 유한자와 무한자의 종합입니다. 그러니까 유한자는 주로 주관정신과 객관정신까지는 유한자고, 무한자는 절대정신만이 무한자인 거죠. 그래서 절대정신이 절대정신의 마지막 단계는 역사적 변증법적 단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정신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단계. 이해가 됐어요? 독일어로 지히 젤프스트 레플렉티렌들 가이스트라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는 정신의 단계. 이거를 해겔은 절대정신의 어떤 최고의 위치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 변증법의 단계는 어디까지인가 하면 객관정신의 도덕성까지입니다. 고대로부터, 그 다음에 로마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 뭐죠? 고대로부터 로마 시대를 지나서, 그 다음에 중세를 거쳐서 근대를 넘어와서
그 다음에 계몽주의를 거쳐서 마지막 독일의 낭만주의의 시대에 프로이센 국가에 이르기까지, 그죠? 이런 역사의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 이것은 객관정신까지의 단계고, 마지막에 헤겔은 종교와 절대지위를 다루는 이 단계에서 정신은 마침내 자기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자기 완성에 도달하는 그 단계로, 그죠? 그 단계로 헤겔이 그 마지막 절대정신의 단계를 다루고 있다라는 거. 이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헤겔의 정신현상학을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좌 마치겠습니다. 아우, 너무나 긴 시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김연아 선생님 혼자 들어왔네.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내일 예도는 헤겔의 정신현상학 7을 하겠습니다. 추스.